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해 밥 한 톨 없는 외딴 섬으로 내쳐진 7살 도련님과 여종분이 에이, 더러운 냄새! 재수온 붓겠네. 저리 꺼지지 못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자기 몸집만 한 똥지게를 짊어진 17살 소녀 분이는 그만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처박히고 마는데, 그런 분이의 진물은 어깨를 부여잡고 어린 도련님은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누이 미안해. 못난 주인 때문에 고생만 시켰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이 악물고 버텨낸 지 20년 후,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청년이 되어 마침내 원수 앞에 서게 되는데, 내 놈이 탐욕으로 배를 채울 때 우리는 똥밭을 구르며 칼을 갈았다. 이제 그 더러운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가장 낮은 곳의 똥지게가 세상을 뒤집는 복수의 칼이 되기까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조선 후기, 전라도 끝자락에 위치한 외딴 섬 검은 바위섬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가두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척박하기로 소문난 이곳에 며칠 전 멸문지화를 당한 역적의 가솔들이 내쳐졌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는 지붕조차 성한 곳이 없어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왔고, 냉골 바닥에는 썩은 멍석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는 고작 7살 난 도련님 이준과 도련님을 따라 나선 17살 여종분이었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으뜸가는 대감댁의 귀한 도련님과 아기씨 곁을 지키던 고운 몸종이었으나 지금 두 사람의 몰골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덜덜 떠는 이준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비가 그치면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분이 역시 사흘을 꼬박 굶은 터라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나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 아래 식량 배급을 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어린 이준이 아궁이 옆으로 기어가 무언가를 허겁지겁 입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붉은 황토흙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붉은 흙덩이를 시루떡으로 착각한 아이는 흙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내 이준은 심한 헛구역질을 하며 삼켰던 흙을 토해냈습니다. 위액과 섞인 붉은 흙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잠시 땔감을 주우러 나갔다 돌아온 분이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 아니 됩니다. 이걸 드시면 창자가 끊어집니다. 분이는 황급히 달려들어 이준의 입안에 남은 흙을 손가락으로 파냈습니다. 도련님의 입안은 거친 흙알갱이로 긁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제사를 베어 먹일지언정 귀하디 귀한 도련님이 흙을 주워 먹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훔쳐서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분이는 산발한 머리를 대충 묶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양반집 교수들의 시중만 들던 곱디고 온 손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마을 어귀의 첫 번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장 너머로 싸늘한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역적 놈의 식솔들이 어디서 밥을 달라느냐며 재수 없다는 험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는 안주인이 뛰쳐나와 소금 바구니를 분이에게 뿌려댔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분이의 눈과 상처난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굶어도 좋으니 도련님 드실 미음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배운 아이들에게 분이는 그저 좋은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주먹만한 돌멩이가 분이의 이마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분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도련님은 정말로 굶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터덜터덜 걷던 분이의 눈에 마을회관 옆에 방치된 거대한 나무통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진동하는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골칫거리인 인분, 즉 똥을 모아두는 똥장군이었습니다. 본래 천민들이나 하던 일이었으나 워낙 험하고 더러운 일이라 섬마을 사람들도 기피하여 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인은 주저없이 마을 이장의 집으로 달려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 어르신, 부탁이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장이 곰방대를 물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분이의 몰골을 보고 이장은 혀를 찼습니다. 곱던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며 밥 동량이라도 하러 온 것이라면 줄 쌀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닙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을의 똥을 치우겠습니다.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반집에서 귀하게 자란 여종이 제 몸집만 한 똥장군을 지겠다는 말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 놈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 고된 일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이장은 되물었습니다. 예, 다 치우겠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뒷간을 퍼내고 마을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로 보리쌀 한 줌만 주십시오. 썩은 보리라도 좋으니 제발 도련님을 살려야 합니다. 분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이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으로 떨어졌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분이를 보며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한 것 같으니라고. 좋다. 내가 정 그리하겠다면 마을 뒷간을 다 비워라. 그리하면 보리쌀 한 되를 내어주마. 그 길로 분이는 곧장 똥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나무지게의 무게만으로도 어깨가 짓눌리는 듯 했으나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똥물이 출렁거리며 낡은 치마폭을 적셨고 지독한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분이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똥물이 튀어 입가에 묻어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보리쌀이라는 세 글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분이는 약속된 보리쌀 한 되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오물범벅이 된 채였지만 품 안의 따뜻한 곡식을 아는 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돌아오자 탈진에 누워있던 이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주는 냄새나는 분이를 보고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의 상처난 이마와 오물 묻은 옷자락을 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누이, 냄새가 납니다. 아주 슬픈 냄새가 납니다. 분이는 솥에 보리쌀을 안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똥냄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낼 냄새입니다. 이깟 냄새쯤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맡을 수 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오물 냄새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질긴 생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배지인검은 바위섬에는 기이한 풍경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 짙은 바다 안개를 뚫고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나면 을의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똥장군을 지게 해지고 비탈진 언덕길을 오르는 17소녀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고운 비단옷만 만지던 분이의 어깨는 거친 지게 작대기에 짓눌려 살가죽이 벗겨졌고 그 위로 흐른 땀이 상처를 파고들 때면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날이면 오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쏟아진 오물을 손으로 긁어 다시 통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곧 도련님의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한양서 왔다던 그 양반네 종이 아니냐며 양반 물이 빠지니 천한 본색이 드러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핏기를 없애며 못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똥장군을 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었으나 집에 있을 어린 도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둑해진 밤, 분이가 파김치가 되어 살인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던 이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7살배기 도련님은 분이에게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의 다해진 치맛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흙 같은 건 안 주워 먹을 테니 제발 이러지 마. 도련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분이는 혹여나 오물이 묻을까봐 도련님을 안아주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씻을 물조차 귀한 섬이라 바닷물을 길어다가 대충 몸을 헹구고 나면 쓰라림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호롱불 하나 켜지 못한 캄캄한 방 안, 분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죽이려 입에 수건을 물고 엎드려 있으면 이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산에서 캐온 쑥과 개망초를 지시겨 만든 풀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준은 분이의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어깨는 짓물러 피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이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분이의 등 위에 떨구며 약초를 발랐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도련님의 눈물이 닿은 자리는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미안해, 누이. 내가 얼른 커서 호강시켜 줄게. 비단옷 입혀주고 맛있는 고기도 매일 먹게 해줄게. 울먹이는 도련님의 목소리에 분이는 돌아누워 아이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바닥이었지만 그 손길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호강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도련님이 아프지 않고 이 험한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장부처럼 자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게는 비단옷이고 고기 반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낡은 솜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바닷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켜진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잦아들 무렵 분이는 단순히 똥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쓰는 땅이라며 버려둔 집 뒤편의 척박한 자갈밭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똥장군을 지고 와 그곳에 붓고 흙과 섞어 삭히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똥독이 올라 정신이 나갔다며 혀를 찼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똥을 퍼나르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손톱이 빠지도록 돌을 골라냈습니다. 이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담아 밭 밖으로 날랐습니다. 분이가 말렸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누이가 피땀 흘려 만드는데 자신만 놀 수 없다며 자신도 이 집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돌하고 기특한 말에 분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땀으로 적시고 걸음으로 살찌운 땅은 검은색을 띠며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분이는 그곳에 시장에서 얻어온 보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과 소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똥오줌이 썩어 만들어진 거름은 척박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최고의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준이 밭으로 뛰어다니며 싹이 났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분이도 호미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리싹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절망뿐이던 유배지에서 피어난 생명의 증거이자 두 사람이 흘린 피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던 날, 분이는 갓 도정한 햇보리로 밥을 지었습니다. 섞인 것 하나 없는 하얀 쌀밥은 아니었지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보리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에 절인 뭇잔치 하나와 맑은 물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많이 드세요. 이제 흙 같은 거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평생 배골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주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기침을 하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분이는 밥을 다 먹은 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련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서 주워온 끝이 뭉툭하지만 제법 고든 나뭇가지와 평평한 판석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숯검댕을 곱게 갈아 만든 먹물이 담긴 깨진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누이, 이게 뭐야? 이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분이는 정색을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붓과 종이입니다. 진짜 붓은 아니지만 글을 쓰는 데는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도련님은 다시 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자문부터 소학, 대학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내서 쓰고 또 쓰세요. 이주는 망설이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돌을 나르느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이, 나도 일을 해야 해. 누이 혼자 똥지게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글만 읽어. 아닙니다. 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도련님 앞에서는 한없이 순종적이던 분이었기에 이주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분이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서 이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 손을 보세요. 똥독이 올라 터지고 갈라진 이 천한 손을 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라 평생 똥지게를 져도 괜찮습니다.
허나 도련님은 아닙니다. 분이는 이준의 손에 나뭇가지 붓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귀한 손은 똥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천하를 셈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손입니다. 똥장군은 제가 질 테니 도련님은 붓을 드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멸시와 서름,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원한은 힘이 없으면 풀 수 없다고 분이는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글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 다시 일어서는 날, 그때 자신을 이 지게에서 벗겨달라고, 그전까지는 똥밭에 들어올 생각일랑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이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각오였습니다.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석 위에 꾹꾹 눌러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비뚤배뚤하지만 힘이 실린 글자가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고, 이주는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려질 때마다 소매로 눈물을 훔쳐내며 쓰고 또 썼습니다. 그날 밤 똥냄새 나는 초가집에서는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몸은 시궁창에 있어도 그 정신만은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당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검은 바위섬의 척박한 땅에서 똥지게를 치던 17 소녀분이는 어느새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흙을 주워 먹던 7살 코흘리게 이주는 훤칠한 키와 총명한 눈빛을 지닌 17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두 사람의 삶은 끈질긴 잡초와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이주는 낮에는 일을 돕고 밤에는 달고 다른 붓으로 책을 베꼈으며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익혔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라 과거는 볼 수 없었으나 이준의 명석함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감출 수 없이 드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평온하던 섬마을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던 소금 배가 끊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본래 이 섬은 고기잡이로 먹고 사는 곳이라 잡은 생선을 염장하여 젓갈을 담거나 말려서 육지에 내다 파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헌데 소금이 없으니 잡은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마을 전체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젓갈독에 구더기가 끓는다며 발을 동동 구를 때쯤 기다리던 상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습니다. 육지의 거상인 맹객주가 이끄는 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으나 배에서 내린 맹객주는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육지 염전이 흉년이라 소금이 금값이야. 한 가마니에 단량을 받겠네. 작년에는 다푼이면 샀던 것을 100배나 올리다니 말도 안 된다며 어부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맹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관두라며 생선이 썩든 말든 알바 아니니 살 사람은 줄을 서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약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도고 즉매점매석이라 하였으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악질적인 상술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어 소금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땅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군중 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준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삼키며 옆에 서 있던 분이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이, 저것은 장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섬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허나 도련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가진 돈을 다 털어도 소금 몇 가마니 사기 힘든 것을요. 분이의 걱정 어린 말에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주는 맹객주의 배에서 내리는 소금 가마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런 거적 사이로 흘러내리는 소금은 거무튀튀하고 흙이나 모래가 잔뜩 섞인 하품이었습니다. 저런 흙덩이를 소금이라 팔다니. 누이, 오늘 밤 당장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집 마당에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인 자염을 만들 것입니다. 육지에서 오는 소금은 흙이 섞이고 불순물이 많지만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은 우리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최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노동력이었습니다. 갯벌에 흙을 썰애질하여 염도를 높인 함수를 만들고 그것을 가마솥에 부어 밤새도록 장작불을 떼며 졸여야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불 때는 것쯤이야 똥지게지는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지요. 분이는 두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해날랐고 이주는 갯벌에 나가 염전의 물기를 텄습니다. 지옥 같은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서 갯벌 흙을 뒤집는 일은 장정 10명의 몫과 같았습니다. 이준의 고운 손바닥은 삽자루에 쓸려 물집이 터졌고 분이의 얼굴은 아궁이의 열기에 그을려 숯검정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분이가 도련님을 걱정하며 쉬라고 했지만 이주는 지금 불을 끄면 소금이 쓴맛이 난다며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주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가마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새벽, 드디어 가마솥 바닥에 하얀 결정체들이 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이, 이것 좀 보세요. 이준의 외침에 졸고 있던 분이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가마솥 안에는 맹객주가 팔던 거무튀튀한 소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눈부시게 하얗고 고운 소금 결정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금 한 꼬집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니다. 헌데 끝맛이 답니다, 도련님. 세상에 흙냄새도 안 나고 모래도 안 씹혀요. 분이의 눈에서 환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 역시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분이의 검게 그을린 손을 잡았습니다. 누이의 땀이 만든 소금입니다. 이것을 설화염, 눈꽃 소금이라 부릅시다. 다음 장날 맹객주는 여전히 포구 앞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생선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값이 더 올랐다며 한 가마니에 연량을 내놓으라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 멍석을 깐 이준과 분이가 등장했습니다. 이준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흙 한 톨 섞이지 않은 순백에 소금이 있습니다. 단돈 한 양, 평시가 그대로 한 양에 팝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준이 멍석 위에 소금 자루를 붓자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소금 산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직접 맛을 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쓴맛이 하나도 없고 달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맹객주 앞에는 파리만 날리고 이준과 분이 앞에는 돈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당황한 맹객주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왔습니다. 상도덕도 없이 덤핑을 친다며 왈패들을 시켜 좌판을 엎으려 했습니다. 분이가 본능적으로 이준의 앞을 막아서려던 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금을 사려던 마을 장정들과 어부들이 왈패들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도련님을 건드리냐며
그동안 등골을 빼먹은 것도 모자라 행패까지 부리냐고 맞섰습니다. 성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굶주리고 억눌렸던 섬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맹객주와 왈패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객주의 배는 쫓겨나듯 포구를 떠났고 그가 가져온 흙소금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과 분이의 집 마루에는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10년 동안 똥지게를 져서 모은 돈보다 오늘 하루 소금을 팔아 번 돈이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분이는 믿기지 않는 듯 엽전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도련님,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주는 그런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누이.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돈으로 염전을 더 늘리고 상단을 꾸릴 것입니다. 더 이상 누이가 남의 집 뒷간을 푸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반드시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똥장군 처녀가 아닌 상단 아기씨로 이준을 유배 죄인이 아닌 객주 도련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눈꽃 소금은 그들의 가난을 씻어내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에 맞설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위섬의 염전에서 생산된 설화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준과 분이가 이끄는 상단은 나날이 번창하여 이제 섬마을 사람들 치고 그들의 덕을 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소금꽃이 만개하여 살림이 필 무렵 검은 바위섬에 새로운 재앙이 당도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신관 사또 최가가 부임한 것입니다. 최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백성을 살피기는커녕 관아 곳곳을 돌며 돈 냄새를 맡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눈은 찢어진 뱀눈 같았고 두툼한 입술은 늘 번들거리는 기름기로 덮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최 사또는 이 섬에서 소금으로 큰 돈을 만지는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방은 유배 온 역적의 아들 이준과 그를 모시는 여종분이라고 고했습니다. 여종이 상단을 이끈다는 말에 게다가 미색 또한 뛰어나다는 말에 최 사또의 뱀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도 많고 새끼도 흔다니 아주 구미가 당기는구나. 당장 그 계집을 대령하라. 그 시각 분이는 염전 창고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줄에 접어들었으나 고된 세월 속에서도 분이의 기품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척스러운 삶이 빚어낸 단단함과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더해져 여인은 마치 갯벌 속에 핀 연꽃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관아로 불려 간분이는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사또는 술상을 앞에 두고 삐딱하게 앉아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분이의 목선과 허리춤에 머물 때마다 끈적한 점액질이 묻는 듯하여 분이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최 사또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가려지지 않는 청초함에 최 사또의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소문대로라며 똥지게를 지던 년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최 사또는 그 고운 몸으로 소금기나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깝지 않냐며 역적놈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자신의 밑으로 오라고 수작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 수청을 들면 첩실로 삼아 비단 옷을 입히고 상단의 뒤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관기도 아닌 양민이나 다름없는 산호비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섬의 왕이나 다름없는 사또에게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바닥을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송구하오나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모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최사또는 멸문지화 당한 놈이 뭐가 좋다고 청춘을 썩히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게 도련님은 하늘이고 생명입니다. 제 몸과 마음은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으니 다른 사내의 품에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길 수 없습니다. 분이의 단호한 거절에 최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천한종이 고을 원님의 청을 면전에서 거절하다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최사또가 술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몸을 바치기 싫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최사또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렴주고 즉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백성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염전세를 5배나 올리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준과 분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고스란히 관아의 창고로, 아니 최사또의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이 분통을 터뜨리며 관아로 달려가려 했으나 분이가 이준의 옷자락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지금 저자와 맞섰다가는 무슨 트집을 잡아 도련님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분이는 이준을 지키기 위해 모욕을 견뎠습니다. 최사또가 부를 때마다 불려가 온갖 희롱을 당하고 술을 따라야 했지만 끝내 잠자리만은 허락하지 않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바쳐야 했고 상단의 곳간은 점점 비어만 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헬쑥해진 얼굴로 이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여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준이 걱정스럽게 묻자 분이는 말없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차갑고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준이 헝겊을 풀어보니 그곳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내는 쌍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20년 전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맡기신 유품입니다. 피난길에 쌀을 바꿔 먹을까 수백 번도 고민했지만 이것만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고 말하며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 하나를 집어들고 등잔불에 비추며 안쪽의 작은 틈새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작은 소리와 함께 가락지가 반으로 갈라지며 그 안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얇은 비단 1000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이주는 숨을 멈추고 1000조각을 펼쳤습니다. 손바닥만 한 비단에는 붉은 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의 충심을 믿노라. 세자가 장성할 때까지 이 밀지를 보관하라. 선대왕의 옥새가 찍힌 밀지였습니다. 이준의 아버지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다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희생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온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해가 실은 거짓과 모략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 최사또의 탐욕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과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련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이는 이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가락지를 들고 한양으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만이 도련님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동아줄이라 했습니다. 이준이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분이의 표정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똥지게를 질 때도 소금을 구울 때도 자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번에도 제 말을 들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만은 살아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덮치듯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기가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옷가락지의 비밀을 공유한 이준과 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여느 때처럼 염전으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대문 밖을 나서기도 전에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자식이자 대역죄인 이준을 포박하라. 관아의 포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분이는 사색이 되어 이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포교는 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준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갈 것이니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준은 의연하게 포졸들을 뿌리치고 스스로 오랏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염전 창고로 달려가 소금 가마니를 칼로 찢고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난장판 속에서 한 포졸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목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신들과 엽전 꾸러미, 그리고 녹슨 단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병을 모으고 무기를 사들인 장부가 여기 있다며 소금 판 돈으로 영모를 꾀하였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맹객주를 몰아내고 얻은 소금 창고 구석에 누군가 몰래 심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준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으나 포졸들은 재갈을 물리고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분이는 끌려가는 이준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최사또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을 죽이고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서슬퍼런 칼을 든 망나니와 형방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끌려온 이준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비가 영모로 죽은 것도 모자라 자식놈마저 왕이 되려는 헛된 꿈을 꾸었냐며 조롱했습니다. 이준은 무릎이 꿇린 채로 고개를 쳐들고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아버님은 충신이셨고 나 또한 역심을 품은 적이 없다. 저 물건들은 내 놈들이 심어둔 가짜가 아니더냐. 하지만 사또는 주둥이를 매우 치라며 형벌을 명했습니다.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방이 곤장을 들어 이준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파열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이준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영모 자금을 댔다고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회유에도 이준은 거짓을 고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곤장이 10대, 20대를 넘어가자 하얀 소복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준의 의식이 가물거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관아의 문을 박차고 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에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그녀는 형틀 앞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이준을 감싸 안았습니다. 분이는 사또를 향해 몸을 돌려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이마를 찧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꾸민 일입니다. 최사또는 잔을 기울이며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꾸민 일이냐며 영모 자금도 내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분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품속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문서들을 꺼내 사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염전 문서와 집문서, 상단의 장부까지 다 있습니다. 제 목숨과 전 재산을 다 바칠 테니 부디 도련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또는 발치에 떨어진 문서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생 쓰고도
남을 막대한 재물이었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눈에는 탐욕뿐만 아니라 질투와 가학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안종 주제에 자신이 아닌 몰락한 양반놈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 꼴이 뒤틀리도록 싫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턱을 억센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재물은 당연히 관하로 귀속될 것이나 영모의 죄를 어찌 돈으로 씻겠느냐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분이의 말에 사또는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좋다. 내 충심이 갸륵하니 내 특별히 기회를 주마. 저놈의 죄를 내가 대신 받거라. 대신 받겠습니다. 장형 30대다. 사내 놈들도 10대만 맞으면 살이 터져나가고 20대면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 곤장이다. 가녀린 내년 몸으로 30대를 버틸 수 있겠느냐? 30대. 그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똥지개를 지며 단련된 몸이라지만 곤장은 차원이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30대를 다 맞고 나면 도련님을 즉시 풀어준다고 약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이준이 안 된다고, 그건 죽는 길이라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분이는 이준을 향해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조용히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똥지개를 처음 지던 날 괜찮다고 말하던 그날의 미소와 닮아 있었으나 훨씬 더 슬프고 처연했습니다. 사또는 약조하겠다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죽여버리라는 은밀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분이를 형틀로 끌고 갔습니다. 분이는 스스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십자 형틀 위에 엎드렸습니다. 거친 나무의 감촉이 배와 가슴을 눌러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맞은편 바닥에 처박혀 울부짖는 이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형방이 물을 머금어 곤장에 뿜었습니다. 젖은 곤장은 살을 파고드는 위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사또의 호령과 함께 형방이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바람 소리가 관아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첫 번째 메가 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형틀의 다리를 부여잡은 손톱이 빠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겠다는 독한 다짐이었습니다. 형방의 구령 소리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주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여인이 자신 때문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은 고문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관아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희생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가른 곤장이 다시금 분이의 엉덩이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젖은 무명천이 찢어지는 듯한 파여름이 날 때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은 저마다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형벌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혹함이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분이의 하얀 속바지는 붉은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낡은 무명천은 터진 살점과 엉겨붙어 너덜너덜해졌고 붉은 선혈이 형틀 아래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웅덩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형틀의 다리를 꽉 움켜쥔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신음은 고통을 참아내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처절한 인내심에 매를 치던 형방마저 손을 떨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장정들도 10대를 넘기면 제발 살려달라고, 다 불겠다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하물며 여인의 몸으로 이토록 독하게 버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포졸들에게 짓눌린 채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다 했다고 하지 않느냐며 제발 저 사람은 놔달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사또 최간은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잔을 기울이며 그 참혹한 광경을 안주 삼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이라며 더 세게 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형벌이 중반을 넘어서자 분이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귀에서는 위민거리는 이명만이 들려왔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척추를 타고 오르는 불덩이 같은 고통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그때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도련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흙을 주워 먹던 7살 아이. 똥냄새 나는 자신을 누이라 부르며 따르던 아이.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꺼져가는 분이의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힘겹게 돌려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으니 보지 말라는 듯한 그 눈빛이 이준에게 닿았습니다. 그 처연하고도 성스러운 미소를 본 순간 이준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 발겨지는 듯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나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나약함이 저토록 고운 사람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곤장이 떨어지고 형방이 땀을 닦으며 물러섰습니다. 분이는 형틀 위에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녀의 몸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주는 포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며 사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른대다, 약조를 지켜라. 이제 누이를 풀어주고 나도 놔줘라. 그러나 최 사또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켤 뿐이었습니다. 그는 형틀 앞으로 걸어와 실신한 분이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축 늘어진 분이의 얼굴을 확인한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며 명줄 한 번 즐기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준이 약조를 지키라고 외쳤지만 사또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그리고 영모를 꾀한 대역 죄인을 고장매 30대로 풀어준다면 나라의 국법이 어찌 서겠느냐? 이준이 분노에 차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을 퍼붓자 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 2년 놈을 당장 옥사에 쳐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멍석마리로 아주 지식여 놓거라. 숨이 끊어지면 옥사에서 병사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다. 포졸들이 이준을 끌고 갔고 의식을 잃은 분이는 짐짝처럼 들려 나갔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분이가 흘린 붉은 핏자국만이 비에 씻기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그날의 참극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위섬의 옥사는 지하 토굴에 지어져 있어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은 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 이주는 피투성이가 된 분이를 무릎에 눕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하체는 곤장으로 인해 성한 살점이 없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계속해서 피와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입고 있던 하얀 속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감싸 지혈하려 했지만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천을 적셨습니다. 한참 만에 희미하게 정신이 든 분이가 덜덜 떨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은데도 그녀는 춥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이주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했던 품이 이제는 죽음의 냉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는데. 분이는 가물거리는 눈을 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준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도련님은 사셔야 해요. 저 가락지 가지고 한양으로 가세요. 누이 없이는 안 가. 나 혼자는 안 살아.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야. 이준의 절규에도 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이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분이의 고개가 힘없이 툭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이 분이의 뺨을 때리며 흔들었지만 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던 몸의 경련도 멈추고 옥사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이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지켜왔던 인내심이었고 양반으로서의 채통이었으며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견디면 벼틀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법도 정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선비의 도리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주는 축 늘어진 분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유약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주는 옥사의 쇠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누이를 저리 만든 놈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리라. 이 섬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하여 똥밭에 굴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감옥의 작은 창틈으로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준에게 끝이 아니라 잔혹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준은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옷가락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지기, 그러나 지옥의 악귀처럼 맹세했습니다. 기다려, 누이. 저승길 가기 전에 내 보여줄 구경거리가 남았어. 새벽 딸기 회를 치는 소리가 적막한 옥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에 이주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분이의 곁을 지켰으나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창살 틈으로 푸르스름한 서광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분이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죽음 직전에 정신이 잠시 맑아진다는 회광반조였습니다. 분이는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려 이준을 찾았습니다. 도련님, 날이 밝았습니까? 그래, 누이. 아침이 왔어. 이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 껍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이준의 옷깃을 염해주려 애썼습니다. 옷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우리 도련님, 가는 길이라도 단정하셔야 하는데. 피 묻고 흙투성이가 된 손이 이준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도련님의 체면과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지독한 정성. 이주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이, 그만해. 괜찮아. 누이 덕분에 하나도 춥지 않아. 죄송해요. 비단옷 한 벌 모집혀 드리고 똥지게 진돈으로 산 이 누더기를 입혀서. 분이의 눈에서 한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주인을 끝내 역적의 누명을 쓴 죄인으로 죽게 만든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귀한 옷이라며 누이의 피땀으로 지어준 이 옷이 자신에게는 골룡포보다 더 귀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주는 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결심한 듯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준이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졸고 있던 옥졸이 부스스 일어나 하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곧 죽으러 갈 놈들이 웬 고함이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주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노잣돈. 자네에게 줄 노잣돈이 여기 있네. 이주는 손을 펴 보였습니다. 어두운 옥사 안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금비녀 하나가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샀던, 그러나 한 번도 머리에 꽂아보지 못하고 품에만 간직했던 그 금비녀였습니다. 옥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섬마을 옥졸 월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주는 이걸 줄 테니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터 국밥집으로 가서 그곳 평상에 늘 앉아있는 절름발이 거지에게 이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주는 지난밤 바닥에 굴러다니던 숫조각으로 찢어진 속옷천에 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옥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맨날 술 취해서 타령이나 부르는 그 거지한테 이걸 왜 주냐고 물었습니다. 이주는 묻지 말고 전해달라며, 그러면 이 비녀는 자네 것이고 훗날 더 큰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옥졸은 잠시 갈등하는 듯했으나 눈앞에 금비녀가 내뿜는 황금빛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죄인의 마지막 부탁이고 고작 거지에게 쪽지 하나 전해주는 일이니 해될 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옥졸은 딴소리하기 없다며 비녀와 쪽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헐레벌떡 옥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름발이 거지가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전 장터에서 소금을 팔던 이주는 국밥집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다리를 질질 끌며 동냥을 하는 비렁뱅이였으나 이준의 예리한 상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거지가 무심코 국밥 그릇을 줄 때 검지와 중지에 박힌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호미를 쥔 농사꾼의 굳은 살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시위를 당기거나 검을 쥔 무인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또한 왈패들이 시비를 걸어오자 절뚝거리던 다리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른쪽을 절던 자가 위급한 순간에는 왼쪽을 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그가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의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조정의 상소문 하나 올릴 수 없는 유배지에서 그 거지는 이준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타초경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라. 뱀은 바로 최사또를 뜻하미요. 풀을 치라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뱀을 잡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옥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이준의 양팔을 결박하고 걷지 못하는 분이를 짐짝처럼 들것을 씌웠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열리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두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아 앞마당부터 형장이 마련된 저작거리까지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에게 소금으로 불을 나눠주고 똥을 치워주던 두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형장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중앙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최사또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술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호령에 이준이 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분이는 들것에 실린 채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사또가 술잔을 비우고는 혀를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며 지금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발바닥을 하든다면 계집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가야, 귀를 씻고 잘 들어라. 내 목은 벨 수 있어도 진실은 벨 수 없다. 오늘 내 놈이 흘리게 할 내 피가 장차 내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사또는 이준이 죽을 때가 되니 실성을 했다며 당장 집행하라고 명패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칼날 위에 뿜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의 춤사위가 빨라질수록 북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을 조여오는 북소리에도 이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로 관아의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망나니가 기압을 넣으며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칼날이 이준의 목을 향해 내려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관아의 거대한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누군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형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또 출두요. 그 소리는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형장을 감싸고 있던 높은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며 뿌연 흙먼지 속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을 단 한 놈도 놓치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멈추었습니다. 춤을 추던 망나니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북을 치던 고수는 북채를 떨어뜨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느긋하게 술을 마시던 최사또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최사또는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그만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 무너진 대문 위로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헌갓을 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장터 국밥집 앞에 그 절름발이 거지였습니다. 허나 지금 그는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매서운 호랑이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왕명을 받들고 이곳에 왔노라. 탐관오리 최가는 썩 내려와 왕의 검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 우렁찬 일갈에 형장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창과 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겹겹이 포위한 뒤였습니다. 순식간에 형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사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사또가 오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어사는 닥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이 이 섬에 들어와 거지 행세를 하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꼴을 지켜본 지가 석 달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는 급히 형틀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준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객주, 늦어서 미안하네. 자네의 그 쪽지가 아니었다면 내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이준은 풀려나자마자 쓰러지듯 분이에게 기어갔습니다. 누이 눈 좀 떠보라며 어사또가 오셨다고, 우리가 살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이준은 그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준은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한, 그리고 분이가 흘린 저 붉은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준은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옷가락지와 품속에 간직해 온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사또 날이 소인 이준,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과 최가의 추악한 죄상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준은 먼저 두툼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단을 운영하며 맹객주와 최사또의 거래 내역, 그리고 최사또가 빼돌린 세금의 흐름을 낱낱이 기록해 둔 치부책이었습니다. 최사또가 거짓이라며 발악했지만 이준은 차갑게 웃으며 쏘아보았습니다. 창고가 비어있을 것이라며 내 놈이 어젯밤 영모 자금으로 둔갑시키려 내 염전 창고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쌀가마니 밑바닥에는 자신이 상단의 물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어둔 인장이 있다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사의 눈짓에 역졸들이 달려가 압수해 온 쌀가마니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가마니 바닥에 붉은색으로 이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사또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에서 꺼낸 혈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선대왕께서 제 아버님께 내리신 밀지입니다. 아버님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으나 실은 왕명을 받들어 간 신배들의 비리를 캐고 계셨습니다. 이 혈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사가 단상에서 내려와 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비단에는 옥새가 선명했고 왕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어사는 혈서를 받쳐 들고 북쪽 한양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의 시선이 들것에 눈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하체를 보고 어사는 혀를 찼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기계는 정승판서보다 높다며 내년에 급히 묻은 충심이 오늘 조선의 법도를 다시 세웠다고 칭송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역적이 아니었다며 충신을 몰라보고 돌을 던졌다며 통곡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어사는 최사또를 향해 서리빨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며 당장 관복을 벗기라고 명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벗겨지고 흉한 속옷 차림이 된 사또는 돼지처럼 꾀꾀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사가 검을 이준에게 내밀며 처결을 맡겼습니다. 이준은 묵직한 검을 받아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살덩어리 같은 최가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칼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누워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살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죽음은 너에게 너무 편안한 도피처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생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배를 채웠으니 이제는 백성들이 가장 기피 하는 오물을 치우며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는 역졸에게 눈짓했습니다. 역졸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분이가 처음 졌던 바로 그 똥지게였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삭탈관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너를 이 고을의 관노로 삼노라. 내 놈이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이준이 똥지게를 최사또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똥을 내 놈 손으로 치워라. 흘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내 놈이 무시했던 그 더러운 오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내리는 형벌이다. 최사또가 발악했지만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명판결이라며 저놈을 당장 끌고 가서 똥통에 쳐넣으라고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놈의 이름은 똥사또라고 선언했습니다. 역졸들이 최사또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최사또에게 흙과 오물을 던졌습니다. 통쾌한 함성이 형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손에서 칼을 놓고 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이, 끝났어. 다 끝났어. 이준이 분이를 안아 올리자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이 멋지다며 정말로 장부답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상처 입은 두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형장을 뒤덮었던 흙먼지가 가라앉고 서슬 퍼런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자 검은 바위섬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성들의 고혈을 빨며 호의호식하던 탐관오리 최가는 이제 관복이 찢긴 채 속옷 바람으로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가는 이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추하게 매달렸습니다. 이준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더럽다며 손을 치우라고 일갈했습니다. 역졸들은 최가를 끌고 관아 뒤편에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똥을 퍼와 모아두는 거대한 분뇨, 구덩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17살의 분이가 눈물을 머금고 똥지게를 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역졸들은 최가의 목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똥지게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삽자루 하나를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역졸이 곤봉으로 최가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오늘 내로 저 구덩이의 똥을 다 퍼내지 못하면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삽을 들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인분을 퍼올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먹은 뇌물이 똥이 되어 나왔으니 다시 내가 먹으라며 조롱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니며 백성들을 벌레 보듯 하던 자가 이제는 진짜 벌레가 들끓는 오물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라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한편 형장 한편에서는 급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주는 복수의 쾌감에 젖어 있을 새도 없이 쓰러져 있는 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미리 대기시켜 둔 수행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상처가 깊고 출혈이 심하다며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외치며 직접 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관아에 앉채 본래 사또가 기생들과 놀아나던 그 화려한 방은 이제 분이의 병실이 되었습니다. 이주는 비단 이불 위에 분이를 눕히고 의원이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는 내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에 젖은 옷을 벗겨내자 드러난 참혹한 상처에 이주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 붉은 속살이 훤히 드러난 엉덩이와 허벅지. 그것은 분이가 온몸으로 받아낸 사랑의 증거이자 이준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희생의 훈장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났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이준에게는 천상의 악기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누이, 알아보겠어. 나야, 이준이야. 여기가 저승입니까? 도련님도 같이 오신 겁니까? 분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준은 울다가 웃으며 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긴 이승이라며 우리가 이겼다고, 최가는 똥지게를 지러 갔고 아버님의 누명은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똥냄새도 매질도 억울함도 다 끝났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제야 분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주는 상체를 일으키려는 분이를 제지하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들어와 분이를 살폈습니다. 그 기계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처음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박문수는 한양에 장계를 올려 공을 고했고 임금님께서도 크게 감동하시어 교지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의 부친인 고 이대감의 관작을 복원하고 이준에게는 가산을 돌려줌과 동시에 호조좌랑의 벼슬을 제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여종분이는 그 충심이 지극하여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고 큰 상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노비 문서가 불태워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꿈속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장, 촌장 그리고 분이에게 소금을 뿌렸던 아낙네들까지 들어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눈이 멀어 귀한 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짐승만도 못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으나 분이가 이준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용서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준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일은 덮어두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잊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로를 보살피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하여 절을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분이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한양으로 떠날 채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최사또에게서 몰수한 제물로 마련한 화려한 비단 가마와 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분이를 안아 가마에 태우려 했으나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땅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이 20년간 똥지게를 지고 오르내렸던 비탈길과 이준과 함께 일궜던 염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이, 무엇을 그리 보아. 그냥 꿈만 같아서요. 저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서요. 이주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진을 속이었기에 꽃이 필 수 있었던 거야. 누이라는 꽃이. 이주는 분이의 손을 잡고 가마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남았다며 한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에는 섬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뱃머리에 선 이준과 분이. 두 사람을 실은 배는 훈풍을 타고 한양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검은 바위섬의 어두운 기억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눈부신 태양이 두 사람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으로 들어서는 남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년 전 역적의 가솔이라 하여 포승줄에 묶인 채 쫓겨나듯 나갔던 그 문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그 문을 통과하는 행렬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검은 바위섬의 전설이 돌아왔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주는 곧장 옛 집터로 향했습니다. 역적의 집이라 하여 폐가처럼 방치되었던 대감댁은 나라의 지원으로 말끔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마문을 열어주자 분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대문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천안종이 어찌 대문으로 들어가냐며 쪽문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습관은 뼈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런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지만 나를 만든 주인은 누이라며 누이가 앞장서지 않으면 자신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을 들어서자 미리 배치된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우렁찬 인사 소리에 20년의 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준의 벼슬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상관의 반열에 오른 이준은 조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자 얄팍한 세상 인심이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앞다투어 중매쟁이를 보내온 것입니다. 권세가들은 이준이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준의 곁에 있는 분이를 그저 충직한 하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개 중에는 대놓고 분이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대감이 천한 것과 정을 통하는 것도 한때라며 비아냥거리자 이준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대감,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천한 것. 이준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똥물을 주워 먹으려 할 때 제 입에 흙을 넣어가며 나를 살린 사람이라며 당신네들이 비단 옷 입고 씨 읊을 때 똥지게를 치고 염전밭을 구르며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내 부인은 오직 분이 한 사람뿐이니 다시는 혼사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준의 서슬퍼런 일갈은 삽시간에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준은 분이와의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았습니다. 조선의 국법상 양반과 노비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이준에게 읍소했습니다. 제발 고집 뻗으라며 자신은 첩으로도 족하니 남들 손가락질 받으며 어찌 벼슬 생활을 하려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법을 바꾸지 못하면 왕에게라도 따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이준과 분이는 당장 입궐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분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편전에 들어서자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이준에게 혼사를 거부하고 여종과 살겠다, 고집을 피운다는 상소가 빗발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준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신에게는 그 여인이 목숨이자 세상 전부이니 신분을 이유로 갈라놓으신다면 차라리 관복을 벗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 똥지게를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더니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명하고는 분이의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금을 내렸습니다. 여종분이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충심과 절개는 사대부보다 높고 귀하다며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에 짐은 하늘을 대신하여 명하노라. 여종군이를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고 호조참의 이준의 정실부인으로 인정하며 외명부 종이품 정경부인에 봉한다. 순간 편전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비에게 면천을 넘어 정승의 아내에게나 내리는 정경부인의 자귀를 내린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분이는 믿기지 않는 현실의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이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임금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가 다가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축하했습니다. 자네들의 사랑이 국법을 이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이준의 집 마당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똥구덩이 속에서 시작된 기적의 완성이었습니다. 청사초롱이 환하게 밝혀진 마당,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준과 분이가 마주 섰습니다. 분이는 붉은 화롯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패백을 올리기 직전 이준이 갑자기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이 붉은 비단에 쌓인 함을 가져왔습니다. 이준은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품 당상관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준은 함을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비단에 화려한 자수가 놓인 꽃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분이의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분이의 발은 참혹했습니다. 똥독이 올라검게 변한 발톱, 험한 돌밭을 다니느라 생긴 굳은 살, 그리고 곤장을 맞아 생긴 흉터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발이었지만 이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발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발을 자신의 도포 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고는 준비한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누이, 아니 부인. 20년 동안 이 발로 진흙탕과 똥밭을 걷게 해서 미안하오. 내 약주하리다. 앞으로 남은 생은 이 꽃신을 신고 오직 향기 나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소. 분이는 이준의 어깨를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 앞에 양반들의 오만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이라는 구령과 함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이 절을 올리자 하늘에서 꽃비처럼 하얀 벚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똥냄새 진동하던 검은 바위섬의 기억은 이제 꽃향기로 덮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또다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기와집 툇마루.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과 분이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두 사람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루 한 구석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가 닦여져 모셔져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분이가 졌던 그 똥지게였습니다. 사람들은 흉물스럽다며 버리라 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가훈처럼 여기며 곁에 두었습니다. 영감, 저 지게가 그리 좋으십니까? 곱게 늙은 분이가 웃으며 묻자 이준은 분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 저 지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고 우리 사랑도 없었을 게야. 내게는 저것이 임금님이 하사하신 옥새보다 더 귀한 보물이라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년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잡은 두 손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20년 전 유배지의 차가운 옥사 안에서 서로를 안아주던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닿은 사랑. 피보다 진한 땀으로 쓴 그들의 이야기는 핏줄과 신분을 넘어선 진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험한 세파를 견뎌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습니다.